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는 최기문 영천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최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 8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영천의 더 큰 미래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민선 7, 8기 동안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과 영천 경마공원 등 대형 국책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경험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며 지금은 새로운 실험이 아닌 검증된 리더십으로 더 큰 영천을 완성해 나가야 할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주시가 황성공원 도시바람길 숲 1단계 조성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황성공원 제모습 찾기의 하나로 황성공원의 본래 기능과 가치를 회복하고 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1단계 사업 구간인 황성공원 북측 계림중학교 맞은편부터 경주 시립도서관까지 3.6km 구간의 산책로가 조성됐고 9,000제곱미터 규모의 잔디광장 등이 설치됐습니다. 경주시는 130억 원 들여 1, 2단계로 사업을 추진 등이며 황성공원 남측 청소년 수련관 인근 2단계 사업도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분산 추진되던 마을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웃사촌 마을과 지역 활력타운, 마을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북도는 앞으로 4개월 동안 도내마을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해 정주 여건과 일자리, 생활 서비스, 공동체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북형 통합 모델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 취약치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영주를 방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소 기능 개편 추진 상황과 지역 의료 공백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기능을 재정립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강화해 의료 취약지 중심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응해 지역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보건지소 213곳을 통합형과 전환형, 증진형, 유지형 등 4가지 유형으로 재편했습니다. 또 32개 보건지소에는 한의과와 치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등 경북형 지역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봉화에서 800년 전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리왕조 후손의 정착지인 이곳에 베트남 박린성 대표단이 찾았는데요. 봉화군은 K-베트남 밸리를 조성해 한국, 봉화와 베트남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향로에 커다란 향을 꽂고 고개를 숙입니다. 베트남 최초로 통일 왕조를 세운 리태조의 동상 앞에서 예를 갖춥니다. 베트남 박린성 대표단이 봉화군 봉성면 K-베트남밸리 조성지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22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경북도청에 이어 봉화를 찾았습니다. 베트남과 봉화의 인연은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트남 리왕조가 역성혁명으로 무너지고 왕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용상 왕자는 고려로 피신해 봉화에 정착했고 화산 이씨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의 13세 손 이장발은 19나이에 임진왜란에 참전해 목숨을 잃었고 후손들은 그의 행적을 기리며 1750년 이곳에 충효당을 세웠습니다. 멸족한 줄 알았던 리왕조가 한국에 정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베트남 측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리왕조 후예가 머무는 봉화를 찾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리왕조의 유산을 자산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24년부터 K-베트남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 작년에는 리태조 동상과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를 세웠고 올해는 베트남 연꽃공원 조성에 들어갑니다.
리왕조 유적을 성지화하고 문화, 교육, 교류 기능을 결합한 공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34만 명,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54만 명. 이처럼 많이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인들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이러한 혁신적 도전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 농촌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봉화구는 베트남 문화를 접목한 신짜오 봉트남 공간을 조성하고 봉트남 음식 콘텐츠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8억 원을 들여 리왕조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시와 체험, 교육이 결합된 체험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리왕조 유산과 베트남 문화를 결합한 지역 활성화 전략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물 정화 기술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본격화됐습니다. 경주시는 인도네시아 상수도 공기업과 상하수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인도네시아 반튼주 세랑 지역에서 약 30만 가구 160만 명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급속수 처리 기술인 GJR과 하수고도 처리 기술 GKSBR을 기반으로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세랑 측은 행정 지원과 부지 제공을 맡게 됩니다. 경주시는 앞서 콜롬비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물 정화 기술 실증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이 예천읍 동본리에 들어섰습니다. 총 사업비 110억 5,5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한 공공산후조리원은 1층에는 식당과 프로그램실이 조성돼 있고 2층에는 산모실 12실과 신생아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반기 내 장비 구축을 마무리한 뒤 의료법인 서준의료재단 예천권병원이 운영을 맡아 올해 하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이른바 방발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불균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지만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 TV SO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발기금 제도가 케이블 TV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적자 SO가 11개에서 지금 거의 40개 가까이 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 대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중이 8.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낼 수 있었고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었고 또 이런 기금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라고 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2024년에는 내가 벌어들이는 순영업이익에서 168%를 더 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의 준조세 성격의 기금으로서 납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더 이상 이 제도를 참을 수가 없는 형태로 다가서는 것은 아닌가. 지상파 등 다른 방송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방발기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전파 사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전파 사용료를 1차적으로 면제받고 그 다음에 방발기금을 공영방송의 경우는 30%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적자가 이제 발생한 그 지상파 방송사나 민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감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케이블 TV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 채널 의무가 있는데 심지어 지역 채널 운영과 관련돼서 투자비가 1,500억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케이블 TV가 수행해야 되는 의무와 케이블 TV가 또 한편으로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또 타 매체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형평하지 못하다라는.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상파 등 다른 사업자에 대해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에쏘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금 징수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뭐냐면 정책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지금 이게 임계점에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금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영업이익보다. 그러면 이 현실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대응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법에는 돼 있어요. 법에는 징수율을 갖다가 뭐냐면 공공성, 그다음에 사업자의 뭐 수익성, 재정 상태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은 돼 있어요. 법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거하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해야 될 거랑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랑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당장 할 수 있는 거 정부가 고시 그거 개정하는 게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이 기금 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수값들을 조금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 기금은 굉장히 경직적으로 징수돼서 부담금이 과도하게.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과기부가 검토했던 1.3% 인하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징수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결론 수준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관련 정책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지만 그간 축적된 논의와 검토 성과가 위원회 내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자 사업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시 개정을 통한 징수율 조정이라는 즉각적인 처방마저 미뤄진다면 지역 미디어 생태계의 붕괴는 막기 어렵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여수에서 생후 133일 된 아기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이른바 헤드니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의 잔혹성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공분이 이어진 가운데 아이 부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호송차를 팻말을 든 시민들이 가로막습니다. 사형을 외치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친모의 학대로 삶의 끝을 마주해야 했던 생후 4개월 된 아기. 수십 곳에 이르는 골절과 장기 출혈, 반복된 학대 정황이 아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에 친모가 아기를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정황이 담기면서 친모의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친부는 친모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는 부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고 선고 공판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은 법원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했던 행동들은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정 최고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힘들긴 힘들죠, 육아하다 보면. 근데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엄마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23일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몸에서 발견된 학대 흔적에 대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히며 친모가 아이를 사실상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동 방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살해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반복적인 학대가 확인된 경우 친권 제한과 박탈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그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법적,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약속, 피해 야기는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제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에 답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1980년 광부들과 주민들에게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자행됐던 사북항쟁이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기념일을 더는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국가의 공식 사과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기념식마저 연기된 가운데 피해자들은 또다시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980년 4월 21일 정선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들은 회사의 횡포와 어용 노조에 맞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이날을 근현대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기억하며 매년 기념해왔지만 올해 행사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국가의 공식 사과 없는 기념식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입니다. 사북 사건은 정당한 노동운동에 나선 광부와 주민들을 국가 공권력이 탄압하며 벌어졌습니다. 이후 대규모 연행과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어졌지만 정부의 공식 사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시효 자체를 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사고는 모두 취소하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국가폭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죠. 그런데 사북 사건은 기다리는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좀 그런 것이 외면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피해자들은 사북항쟁 기념일을 기점으로 국가가 사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시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라는 광부들이 고문을 받고 모진 삶을 살다가 일찍이 그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명예회복을 하고 다만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동의한 국가사과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도 서명운동과 상영회를 통해 사과 이행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5.18이 있는 5월 민주화의 달이나 지방선거 직후인 6월 이내라도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46년이 지나서야 용기 내 외치는 사북의 늦은 메아리가 이번에는 국가의 응답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국가폭력이 발생한 그 해 사북에 세워진 표지석입니다. 피해자들은 대통령의 사과로 새 역사가 쓰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경산시가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앞두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열고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는 경찰과 소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장 내 위험 요인과 안전 요원 배치, 인파 관리, 교통 주차 대책, 비상 연락 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동선 관리와 미아 방지 대책,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경산시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 사항은 보완하고 행사 전 최종 현장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경북도가 안동 용상동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 난간과 비계, 동바리 등 가설 구조물과 전기 소방 등 전반적인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경북도는 안전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현장 노동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북도는 2026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인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도내 취약시설 2,20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 자율안전점검 참여를 홍보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